자,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제가 강의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잘생겼다라는 말 한 분쯤은 해주시던데, 누구 제일 첫 번째 계신 분? 네, 무료 상담권 하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 투자 도깨비 김세환 부장입니다. 제가 저는 도깨비라서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금날의 뚝딱 이만큼. 네, 오늘 앞으로 강의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세미나를 다 들으신 후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은 다들 만들어 갖고 가셔가지고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방망이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이거 강의 다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그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6월 13일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대구, 경북,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의 14곳 지역이 그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서 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라 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시장 과열 양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하나 둘씩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작년 8월 2일 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어제 그 보유세 개편,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윤곽이 나왔었는데요. 그 1항부터 4항까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있지만 어떤 게 실행이 되더라도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금 더 세금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게 단계적 강화이다 보니까 부동산 영향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전 시간에 저희 오영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똘똘한 한 채 수요자들인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등이 주요 정책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셨죠.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을 통해서 그 서울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며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가지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을 하겠다.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추구를 하겠다. 세 번째, 한강변 높이 제한을 35층 규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 도시재생 연계를 소규모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한강변 높이 규제 등을 통해서 그 걷어들인 세금으로 서울 각 자치구에 고루고루 분배해서 강남, 강북, 서울 전구를 균형 있게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입니다. 이건. 자, 또 한 가지, 임대주택을 24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임대주택 공급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양극화를 좀 좁히고 서울의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 공약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부동산의 흐름이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입니다. 무려 24만 가구 공급인데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 24만 가구 공급은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노리는 효과는
서울 중심부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서울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과의 양극화를 좁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서울은 지금 빈 택지가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빈 택지가 없어요. 임대주택을 넣을 만한 빈 택지가 없습니다. 그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그 임대주택 사업, 즉 행복주택의 성과가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 행복주택에 대한 거는 다음 페이지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임대주택은 공적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주택인 만큼 예산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4만 가구? 24만 가구라는 숫자는 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양극화를 조금 막아보려 하지만 서울은 빈택지가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심 지역에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임대주택이 몰리다 보면은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을 좀 잡겠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중심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양극화는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 행복주택 입주 예정 지역인데요. 그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시작된 임대주택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취지로 이제 나온 사업인데 그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되게 좋은 취지였어요. 근데 현실적인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 철도 유유지 등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이제 짓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행복주택에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 가장 많은 이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총 3만 가구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지금 15,000여 세대가 입주가 예정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임대주택의 서울 중심 지역이죠. 공릉동의 100세대뿐만 공급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공릉동은 노원구예요. 즉 서울의 외곽 지역입니다. 기껏 100세대 짓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외곽 지역에 딸랑 100세대 지으면서 임대주택 서울에 양극화 짓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 내용은 이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임시 방편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한정된 예산이랑 이 2022년까지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목동 혹시 목동 사시는 분 계시나요? 목동?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자, 목동에 행복주택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 근데 결과는 주민들이 끝내 반대를 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지역 내에 임대주택이 뭐 10세대, 100세대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몇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뭐 가만히 있으실 분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실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동은 특히 교육의 도시이고 따라서 주변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 집값의 30~40%밖에 안 되는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그 시장이 엄청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즉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끝내 반대를 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목동의 지금 행복주택 부지는 혁신 성장 밸리로 다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듯이 임대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은 들여다보시면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나오셨죠? 3선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공약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를 해서 그 환수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러한 공약은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35층 규제 또한 이 재건축 시장에 암울함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가격은 10억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을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 20억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마의 이익금이 남은 겁니까? 그렇죠. 10억.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10억의 그 이익금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반, 즉 5억을 부담금으로 환수를 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5억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재건축은 뭐 추후에 다시 저희 김지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조합 설립부터 또 전매 제한도 걸리는 법안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 4년 뒤에 또 내려가지 않냐. 그 4년만 좀 참으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4년 동안의 그 기회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4년, 5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투자처, 제가 그래서 방망이 하나 드릴게요. 그 재개발에 하는 4년, 5년 동안 짧은 거 하나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3선 했잖아요. 대선에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재건축 시장은 장기적으로 되게 암울한 시장입니다. 예.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고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 중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은 정착률이 되게 낮습니다. 30% 미만으로 원 주민들의 정착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낙후된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취지는. 그래서 주택 개양을 보조해주고 그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조금 해주고 무인택배 설치해서 좀 살기 좋게 해주고 도로 정비해주고 문화 공공시설을 인프라를 확충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정부의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 지역 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거.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옵니다. 이 도시재생 누진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를 해서 그런 세금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업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안 들어오면은 이것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의 재원 조달 부담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가 불가피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해당 지역은 빌라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빌라촌으로. 그러면 빌라촌은요. 절대 지역 발전에 영향이 없습니다. 절대. 자, 우리나라 특성상 그 아파트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 아파트 선호도가 왜 높으냐면은 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물론 이제 앞서서 오영무 시장님께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뭐 가격이 오르고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하셨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 선호도가 왜 높냐? 시대가 변했어요. AI, 인공지능이 주택의 탑자가 되는 시대가 계속 도래합니다. 즉 경비원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경비원이 나중에 로봇들이 와서 딱 봐가지고 우리 주민이구나 통과, 주민 아니면 통과 못하게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니까요.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그거를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에다 탑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아파트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네. 자, 여기서 6.13 지방선거 이후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달라지는 변화를 좀 말씀을 해드려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은 이런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재건축 사업의 악화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 낙후된 지역을 도시 재생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마지막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아, 서울에 뭐 창신동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봉준면도 있거든요, 진짜. 저 처음 봤어요, 그런 데는. 근데 그런 데도 구역 지정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역이 마지막 구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금방 툭딱이만큼. 못 갖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